네, 6월 27일 김은지의 뉴스인 두 번째 코너 김은지의 인터뷰입니다. 오늘 제목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애완견이 가린 진짜 이야기. 이재명 대표가 언론은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발언을 함으로써 많은 논란이 일어난 바가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이에 대해서 전체 언론을 향해서 한 말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일부 유감을 표명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락된 듯 보이긴 하는데요. 하지만 이 말이 남긴 질문은 꽤 무게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표현의 적절성을 걷어내고 보더라도 검찰발 보도의 문제점들, 그 관행들, 그리고 개선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라는 것들이 좀 빠져있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이 이야기에선 가장 적절하게 많은 말씀 해주실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인데요.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뉴스타파에서 대북송금 엑스파일 보도를 이어가고 계시는 봉지욱 기자님이시고요. 네. 예, 그리고 또 언론 비평을 담당하고 계시면서 최근에 새로운 프로그램 런칭하신 이재석 기자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재석 기자님은 저희가 한 번 모셨었는데요. 봉지욱 기자님은 저희 시사인 유튜브 구독자라운 처음이시니까 한번 인사 원샷으로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 뉴스타파의 봉지욱 기자입니다. 오늘 시사인 처음 왔는데요. 굉장히 아늑하고 좋네요. 네, 사실 작고 소중한 스튜디오란 말을 돌려서 해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아니, 있습니다. 저희 뉴스타파는 이런 고정 스튜디오가 없어요. 오? 네. 사옥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늘 부러워하는데. 그때 예. 카메라를 설치해서 하고 이런 걸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대표님 보고 계시면 바로 영상 편집 하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사이 저희 이재석 기자님을 네. 한번 모셨었는데 그 사이에 새로운 프로그램 런칭하셔가지고 네.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네. 이따가 바로 순간이동 하셔가지고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 저희 프로그램은 이제 네그알 오후 6시에 방송이 되는데 시사인 유튜브와 겹치지 않는다는 것이 천만 다행이다. 저희가 네. 다행인 것 같은데요. 요즘 그 시사인 우리 유튜브 방송의 어떤 에너지 그리고 쭉쭉 치고 올라가는 그 구독자 수 이런 것에 저는 굉장히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오. 잠깐만 언급드리면 좋습니다. 이것도 언론 비평 중에 하나예요. 예. 사실은 어떤 특정 매체를 비평하는 거니까 일단은 그 경험 많은 김은지 기자의 허허실실 진행 방식. 그러니까 뭔가 푸근한 척하는데 그 속에는 그 날카로움이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가장 무서운 기자들의 전형인데 그런 진행 방식이 일단은 첫 번째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그 제작진 PD들의 어떤 젊은 에너지. 엄청나죠. 진짜. 그게 방송에 묻어납니다. 그대로 묻어나고요. 그 작지만 또 하나의 요인은 썸네일 제작을 매우 감각적으로 한다. PD들의 그것도 역량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을 이렇게 유인하는 요소가 아닌가. 그래서 아무튼 동접자 경쟁을 안 한다는 측면에서는 제가 오후 6시에 하는 게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몫으로 모신 건 아닌데 정말 아름다운 시작입니다. 훌륭하시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감사합니다. 고정 출연 노리고 있는 게 고정 출연 못합니다. 시간대가 순간이동 좀 하셔야 되거든요. 방송 준비 때문에. 그래도 종종 나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봉지욱 기자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최근에 이제 특종 기사를 내놓고 계시는데요. 아니 이 기사 어떻게 좀 취재 시작하셨는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글쎄 뭐 특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또 겸손의 말씀이신가요? 아니냐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단독 기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단독은 사실은 특종이라고 하면 여러 매체들이 같이 이렇게 따라 쓰고 또 협업을 해서 지난 최순실 국정농단 때처럼 이렇게 진실을 밝혀나가는 과정인데 이번 과정은 그야말로 저희만 쓰는 그냥 저희만의 단독이 돼버렸어요. 돼버렸는데 제가 이제 보니까 5월 2일부터 제가 취재를 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 대북송금 사건을 취재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근데 다른 취재를 하다가 우연히 하다가 이제 결정적으로는 국정원 비밀 문건을 보니까 이게 여태까지 왜 보도가 한 번도 안 나왔지? 찾아봤죠. 정말 보도가 안 나왔더라고요. 국정원 비밀 문건의 내용이 검찰이 발표한 대북송금 사건의 수사 내용과 너무 달랐어요. 그 부분에서 이제 시작을 했고 그 문건의 내용이 그럼 진짠가라는 걸 검증을 하고 쌍방울 저희가 이제 보도한 거는 국정원 비밀 문건도 있지만 쌍방울 고위 임원 이 사건에 관련된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대북 사업을 할 때 직접 참여했던 임원의 내부 폭로 그리고 김성태가 북한 인사들을 만날 수 있게 해준 안부수 아태협회장의 최측근 그리고 그 측근이 제공한 그 측근과 그 안부수 회장의 딸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이제 기본적으로 이 세 개를 가지고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계속 보도 이어가고 계시죠. 근데 진짜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로 본론으로 훅 들어가셨습니다. 대장동 사건도 제가 올해 한 2년간 취재해서 보도를 했잖아요. 근데 대장동 사건은 등장 인물도 그렇고
사건의 시작과 끝이 10년 동안 벌어진 일이에요. 근데 이거는 2018년, 19년 약 1년여 동안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등장인물도 상대적으로 적고 사건이 발생한 시기도 좀 짧기 때문에 비교적 굉장히 간단하게 그리고 사건 기록도 한 6만 페이지 네. 검찰의 수사 기록. 대장동은 그 한 2년 동안 수사 이루어지면서 그 수사 기록이 15만 페이지거든요. 그러니까 6만이면 적다 지금 봉지욱 기자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보면 예. 그리고 이제 수사 기록 몇 번 하다 보니까 이제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예. 다 볼 필요는 없고. 근데 거기서 이제 줄여서 봤는데 아, 좀 사건이 이거 되게 이상한데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취재를 하면 할수록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검찰 수사에 문제가 네, 있는 것 네, 같다 네, 이 네,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거다. 하다 네. 보니까 쭉쭉 취재가 돼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말씀으로 좀 이해가 되는데 안 그래도 이 이야기를 좀 짚어야지 결국 검찰발 보도에 대한 이야기까지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약간 아이스 브레이킹 질문 드렸는데 바로 본론 들어가시긴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래 좀 출국 금지도 풀리셨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바로 그 들어갈까요? 봉지욱 기자가요 저보다 예. 더 진지한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여기 올 때 지난번처럼 박지훈 변호사가 안 계시는 날이라서 많이 걱정했거든요. 예. 저도 진지한 스타일인데 봉 기자는 더 저보다 진지한 스타일이라 오늘 이게 조회수나 재미 측면에서 시사인에게 폐를 끼치는 건 아닌가 네, 아유. 그런 걱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 의미와 깊이를 다 더해주시면 아니, 또 뭐 알아보시더라고요. 각오를 하고 불렀겠죠. 근데 제가 그때 출국 금지 그리고 핸드폰 압수수색 네. 당하셨던 이야기 토론에 나와서 하시는 거 듣고 스토리텔링이 너무 잘 돼서 깊이 빠져들어서 또 듣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자들도 다른 사람 압수수색 기사만 썼지 안 당해봤잖아요. 아이고. 그리고 변호사들도 안 당해봤잖아요. 자기 일이 돼본 적이 별로 없고 심지어는 검사들. 박은정 그 국회의원, 박은정 조국 혁신 의원도 그 압수수색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사들도 심지어 자기 일이 됐을 때는 제대로 대응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물며 일반 국민들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는 대응을 못했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일이 저한테 있었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엔 그게 문제인지 저도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했구나라는 것이고 또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는 심지어 본인이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어떤 문제점을 또 발견을 해서 보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저희 언론사나 기자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했는데 오히려 그 과정에서 검찰의 불법 압수수색 관행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죠. 네. 근데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출국 금지도 너무 그냥 우리가 항상 그렇게 쓰잖아요. 누구 뭐 회장 출국 금지. 그러면 그런 인상이 어떻게 되냐면 아, 저 사람 죄 지었구나. 누구 해서 무슨 혐의로 기소했어. 재판에 넘겼을 뿐인데 이미 그거는 사실 여론 재판. 언론이 막 그 기사를 몰아서 쓰면 1심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그 사람은 그냥 유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걸 당했죠. 작년 9월 1일에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쭉 뉴스타파와 뭐 저희 집 그리고 뭐 다른 매체들까지 압수수색을 하면서 그때 당시의 기사들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국기문란. 봉지욱 기자님 검찰컵에 물 한 잔 드시면서 좀 살짝 숨을 고르시면 저희 또 특별하게 봉지욱 기자님 위해서 검찰컵 준비했는데 국정원이네요. 예, 국정원. 아니 예. 이거는 뭐 네. 예, 말을 잊지 못하시는 건가요? 제가 검찰에 조사받으러 가도 이런 컵이 없던데. 저희 굉장히 구독자분들이 눈여겨보는 컵인데 아까 이제 봉 기자님께서 여전히 출국 금지 해제 안 되어 있고 이렇게 쌓였던 이야기들 좀 해주시다 보니까 여기까지 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특정을 했는데 타사들이 받지 않아서 그냥 단독 기사가 돼버렸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이거 먼저 좀 짚어보면 그 이재석 기자님 왜 이 기자적 관점, 언론의 관점에서 뉴스타파 보도는 안 받았다고 보세요? 왜 이게 다 추가 보도가 안 나올까요? 근데 시사인에 소속되어 있는 김은지 기자에게도 똑같이 물어볼 수 있는 것 네. 같아요. 물론 시사인이 아예 보도를 안 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어떤 특정 언론사 A가 보도했을 때 다른 언론사가 무조건 다 그거를 따라가고 받아서 이렇게 취재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에는 기자들이 그러면 물 먹는 거에 되게 또 예민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왜 그랬는가 좀 복합적으로 따져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원인은 기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사안이 어찌됐건 다 법원으로 이미 갔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안부수 씨도 지금 1심 선고가 났고 2심 가 있고 이화영 씨도 1심 선고가 났고 2심 가 있고 이재명 대표도 지금 검찰이 엊그저께 기소를 했으니까 이제 재판에서 이제 따져볼 일이잖아요. 네. 기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통상적으로
법원으로 일단 간 이상 법원에서 어찌됐건 세세한 것이든 큰 것이든 쟁점은 다 가려질 것이고 최종적으로 유무죄 선고가 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취재에 들어가는 것이 좀 늦었다라고 실무적인 판단을 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네네. 잘 아실 거예요 아마 예. 김 기자도. 그래서 그런 심리가 작동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뉴스타파처럼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는 요인이 되지 않나. 저는 그게 가장 크다고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잘 아시겠지만 기자들이 또 그런 심리도 있거든요. 타사가 단독 보도를 하면 거기에 묘한 경쟁 심리 같은 게 그렇죠. 작동이 되기 때문에 네. 그거를 좀 최소주의적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정신 승리라고 보통 이제 그러니까 남의 업계에서는. 떡이 커 보이는 게 아니라 남의 떡이 예. 작아 보인다고 예. 자꾸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는 저는 거죠. 별거 아니라. 예. 예. 그런 심리가 또 발동되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렇게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 이번 사안뿐만 아니라 좀 총체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고요. 검찰의 어떤 특정 수사 행태, 뭐 우리가 열거를 해보자면 별건 수사, 과잉 수사, 표적 수사, 또 먼지털이 수사, 정치적인 어떤 경향성이 보이는 수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뾰족한 문제의식을 갖고 지속적으로 취재하고 있는 매체는 제가 볼 땐 뉴스타파가 거의 유일합니다. 네. 물론 시사인도 잘하고 있습니다. 예, 시사인하고 뉴스타파 둘 다 잘하고 있는데. 언거 예, 말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네. 그러면 이번 사안만을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총체적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왜 뉴스타파만큼의 그런 뾰족한 문제의식을 기성 레거시 미디어들은 잘 안 보여주고 있느냐. 이 지점이 반성할 지점이죠. 네. 비단 이 쌍방울 사태뿐만 아니라 그것은 기존의 어떤 검찰 보도의 문제점 우리가 차차 짚겠지만 어떤 기사 생산 과정에서의 어떤 폐습과 관행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닌가. 이 지점이 저는 가장 안타깝고 그게 또 역설적으로 뉴스타파가 갖고 있는 희소성이자 매력이자 경쟁력이다. 예, 전 그렇게 비평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특히나 제가 이제 안보수 1심 관련해가지고 네. 나온 보도들 중에서 좀 가장 놀랬던 거는 이제 SBS와 한국일보의 오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해당 판결문의 대북 송금 성격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았다라는 식의 글을 썼다가 이제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정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판결문에 범죄 사실이라고 쓰여 있는 것은 네네네. 판사가 유죄 심증을 가지고 이제 판단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인데 그게 왜 좀 그렇게 나왔다고 그 취재하셨던 입장에서는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 기사를 쓸 때도 저도 그게 내가 이렇게 써도 되나라는 검증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제 현직 부장판사하고 변호사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이런 일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쓰려고 했는데 이렇게 써도 되냐라고 이제 물론 저도 검증 과정을 거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근데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대북 송금이라는 게 북한에 800만 달러를 김성태 회장이 줄 때 안부수라는 사람도 약 5억 원 가량을 김성태의 부탁을 받고 북한 측에 건넸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북한에 돈을 줄 때 김성태 쌍방울 회장과 안부수는 공범입니다. 공범인데 안부수 회장은 먼저 잡혀서 먼저 기소가 됐어요. 네. 그리고 김성태 회장은 그 도피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늦게 기소가 됐고 하고 다른 재판부에서 했는데 대북 송금만 놓고 봤을 때 안부수가 북한에 돈 그 5억 원 정도를 환전해서 보낸 것에 대한 판단과 이번에 이화영 재판. 근데 김성태 회장은 이제 7월 12일에 선고가 나고 이화영도 지금 대북 송금의 공범으로 지금 1심에 유죄가 됐잖아요. 그 재판 그 판결문을 보면 내용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안부수 회장을 볼 때 돈을 줬으니까 돈을 준 목적이 이제 판결문에 있는 건데 안부수 회장의 1심 판결문은 안부수와 김성태가 짜고 대북 송금을 함으로 인해서 그 짱방울 계열사의 주가를 띄우려고 했다는 목적이 있었다는 게 이제 판결문에 나와 있고 이화영 재판에서는 그게 쏙 빠지죠. 이화영의 판결문에서는 그게 네. 아니고 이재명의 방북이나 뭐 경기도의 뭐 스마트팜 대납을 위해서 준 거다. 그러니까 목적이 돈은 준 거는 이제 움직이지 않는 사실이고 목적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흥미롭게 봤던 것은 다른 언론이 그걸 주목하지 않았는데 이화영 판결문대로 하잖아요. 안부수는 무죄입니다. 제가 쓰고자 했던 얘기는 그거였어요. 예. 이화영의 판결문 판사의 논리를 안부수한테 갖다 대면 무죄예요. 왜냐하면 안부수가 아까 5억 원가량 갖다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분을 무죄로 봤습니다. 이화영 판결문에서는. 그러니까 같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도둑이 3명이 있는데 같이 저질렀는데 재판부가 다르다고 해서 이 사람은 무죄 받고 이 사람은 유죄가 됐다는 거죠. 저는 그 문제를 지적을 했고 그렇다면 그 판사가 이렇게 썼는데 대부분 판결문의 맨 처음에 보면 뭐 주문해가지고 몇 년 뭐 징역 3년 6월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범죄 사실이라는 게 나오고 1번은 항상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들의 관계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기초사실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 부분에 있는 얘기거든요. 이 주가 조작 목적이었다. 근데 통상 그 부분은 검찰이 낸 공소장 있잖아요. 검찰이 재판 넘길 때 자, 이 사람은 이런 죄가 있습니다. 10개의 죄가 있습니다. 적어 내잖아요. 그 부분을 거의
갖다 써요. 비슷하게 판사가. 근데 제가 이제 현직 판사한테 물어봤죠. 이거는 그럼 검찰의 입장으로 봐야 되는 거냐. 갖다가 그냥 이렇게 통상 베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검사가 10개의 범죄가 있다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나한테 공소장에 주면 넘기면 내가 예. 증거 조사를 하잖아. 재판에서. 해갖고 10개 중에 야 2개는 아닌데? 그럼 빼거나 공소장 바꾸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래갖고 거기 있는 거는 판사가 내가 재판을 통해서 봤더니 요건 인정돼. 범죄 사실을 네. 인정했을 때 쓰는 것이다. 그러니까 판사가 인정한 부분을 예. 기초 사실을 쓰는 거야라는 이제 저 답변을 듣고 검증을 하신 거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이재석 기자님이 진행하시는 언론 비평 프로그램에서도 이 보도 언급하신 거 봤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아우, 짧게 말씀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다 봐야죠. 네, 짧게 말씀하셔가지고 이 보도를 왜 눈여겨봤는지에 대한 말씀 좀 더 좀 듣고 싶다는 생각이 요약적으로 들었어요.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SBS 보도나 그 한국일보의 그 칼럼은 아마도 이재명 대표가 그 언급을 했기 때문에 검증 취재 차원에서 아마 보도를 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뉴스타파를 겨냥했다기보다는 이재명 대표 말이 맞는가를 이제 검증하려다 보니까 그 뉴스타파 보도까지도 이제 검증을 한 것 같고, 어찌됐건 정정을 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막 나쁜 악의를 가지고 그런 보도를 했다라고까지는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봉 기자가 잘 설명했듯이 검찰의 공소 사실과 재판부가 인정하는 그 범죄 사실을 좀 혼동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이건 좀 잘못된 실수죠. 예, 그거는 검증 취재를 교차 검증을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건 뭐 다 정리가 됐고,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부수 재판부와 이화영 재판부가 달리 판단했든 아니면 똑같이 판단했는데 검찰이 달리 판단했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말이 맞든 틀리든 SBS 보도가 맞든 틀리든 무언가 불일치가 발생하면 저널리스트들은 호기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더 본질적이다. 네. 그러니까 재판부의 시각이 다르냐 검찰의 시각이 다르냐, 이 말이 맞다 저 말이 맞다도 물론 따져 물어야 할 부분이고 봉 기자 말이 다 맞지만, 아주 근원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검찰 시각의 어떤 변화가 보여도 따져 물어야 되는 것이고 재판부의 시각이 변화가 있어도 따져 물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호기심,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꼭 뉴스타파 기사를 막 지지하거나 옹호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한데, 마치 재판부의 시각차가 있으면은 보도해도 되는 것이고 검찰의 시각차가 있으면은 뭐 보도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냐, 뭐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묘한 어떤 그런 구조가 있어서 저는 그것도 좀 지적하고 싶다. 예,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말씀 듣고 보면 결국은 상대적으로 이제 그 출입처에 있는 기자들이 검찰 취재원을 되게 신뢰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좀 받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 이재석 기자 말씀하신 게 뭐냐면, 판사가 판단을 했다 안 했다 둘째 치고 그렇죠. 검찰이 공소장을 낼 때 같은 사건이잖아요. 하나의 행위를 했는데 안부수를 기소할 때는 뭐 주가 조작이라고 하고 이화영을 기소할 때는 이재명의 방북 비용이라고. 그러니까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것도 석 달 만에.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호기심을 가져야 되는, 저희는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기사들을 쓰더라고요. 탐구를 안 하는 거지. 예,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왜 이랬지라는 예. 의문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재판부의 시각 차이가 뭐 맞다 아니다에만 그냥 몰입하는. 예, 이게 그건 어떤 근본적인 시각이 빠져 있는 거죠. 예. 예, 이게 전달이 잘 됐나 모르겠습니다. 예. 예. 검찰은 왜 3개월 만에 수사가 더 진척이 된 건가요? 그러니까 김성태가 와서 자백을 했다. 드디어 자백을 했다는 네. 건데, 이미 그 전에 이제 수사 기록을 보면 주가 조작으로 수사를 상당히 해놨어요. 해놓고 뭐 관련자 진술도 있고 뭐 이 쌍방울 임원들도 이거 주가 조작하려고 대북 사업한 거 맞아요라고 했는데, 갑자기 김성태 오면서 사건의 성격을 바꾼 것은 그냥 제가 판단하기에는 주가 조작으로 갔다가는 이화영 부지사는 모르겠는데 이재명 도지사까지는 못 엮습니다. 연결이 안 돼요. 결론을 정해놓은 수사로서 그렇죠. 가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해보다 보니 이걸로는 안 되겠는데, 방향을 바꾸다 보니까 그때 당시 저희가 뭐 제가 다른 데서 얘기했습니다만 김행 뭐 비대위원이랄지 국민의힘 분들이 이거는 쌍방울의 주가 조작이라고 국민의힘에서 난리를 쳤어요. 그리고 연합뉴스하고 뭐고 다 검찰발 기사로 해서 쌍방울의 주가 조작에 뭐 혐의나 증거가 나왔다 이런 기사가 쏟아지다가 갑자기 이게 방향이 바뀌는데, 거기에 대해서 언론은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딴 걸 다 차치하고요. 이재명 대표는 어차피 기소됐으니까 법정에서 이제 공방을 벌일 것이고, 딴 걸 다 차치하고 그럼 쌍방울의 주가 부양, 주가 조작 부분에 대해서 검찰 수사는 왜 이렇게 미진하거나 전무한가? 네. 이 부분도 기자들은 호기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인 거죠. 뭐 이재명 유불리를 떠나서.
뉴스타파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근데 이런 지점은 또 거의 다 없거나 생략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좀 문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물론 뭐 저도 현업에 있을 때 뭐 다 잘했다는 건 아니고요. 갑작스러운 반성 예, 모드까지. 제가 이렇게 언론 비평을 하면 뭐 제가 뭐 마치 뭐 A부터 Z까지 다 잘한 기자이냐 그렇게 또 비치면 안 되니까 그렇게 또 전제를 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더 좋아지기 위해 사실 비평하고 그렇습니다.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저널리즘의 질도 올라가고 시민들이 답답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하는 차원이니까요. 네, 민망한데 웃으시네요. 아니다. 되게 진행 좋습니다. 대선배님들 옆에 모시고 제가 진행하기 힘듭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검찰발 보도에 대한 검찰실 취재원에 대한 뭐라고 할까 더 과한 신뢰 그리고 그러니까 그 말이 틀릴 수 있다는 전제를 검증을 덜 하게 되는 것이 이러한 좀 문제점들을 불러오는 게 아닌가라는 좀 개인적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예,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검찰발 보도는 어떤 프로세스로 나오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시민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한마디 듣고 쓰는 건가요? 어떤 거죠? 이건 뭐 저는, 예. 법조기사의 어떤 예. 생산 메커니즘을 좀 시민들도 아셔야 예. 되는데 근데 이게 뭐 어느 수준까지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는 이제 차장검사라는 직책이 있죠. 그 차장검사들이 이제 일선 기자들과 소통하는 창구가 되는데 대변인 역할을 예, 대변인 하죠. 역할을 네. 하죠.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 차장검사가 기자들과의 어떤 개별적인 소통이나 혹은 다대일 소통을 통해서 본인들이 무언가 전달하고 싶은 팩트들을 이렇게 전달을 하죠. 근데 그것이 참 우스꽝스러운 것은 본인들이 무언가 전달하고 싶은 게 많은 사안인 경우에는 개별적 통화에서도 무언가 말이 많죠. 차장검사들이. 그런데 본인들이 뭔가 불편하고 무언가 좀 절제해야 되겠다 싶은 사안들에 대해서는 취재가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그 대변인격인 차장검사마저도. 그런데 기자들 중에서는 또 취재력이 좀 어느 정도 있는 기자들은 그 차장검사뿐만 아니라 그 해당 수사팀의 검사나 수사관들을 접촉해서 그들로부터 이제 사실을 이제 듣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받아서 쓰는 경우가 있고 뭐 단독 타이틀을 달고 이게 바람직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정말 유능한 기자들은 그런 검사나 수사관이 이렇게 전달해 주는 그런 사실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그것대로 참고를 하되 바깥에서 그러니까 외곽 취재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사건의 관계자들이라든가 변호인단이라든가 이런 관계자들을 폭넓게 취재해서 그 사안을 다각도로 입체적으로 보는 기자들이 있죠. 제가 말한 마지막 유형의 기자들이 가장 유능한 기자들이죠. 가장 어떻게 보면 탐사 기자라고 할 수도 있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기자들이 좀 드물고 대부분의 이제 법조 출입 기자들은 시간도 쫓기고 또 그냥 검찰 쪽에서 이제 흘러나오는 정보들을 따라가기에 바쁜 그런 이제 그 기사 생산 메커니즘 속에 이제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죠. 네. 검찰 것만 받아 쓰냐 이런 식으로. 예. 일단 설명 차원에서. 네, 네. 예. 네. 저는 2012년에 그 제가 경찰 기자할 때 JTBC에서 남부지검에서 아마 검사장이 기자단하고 회식하다가 성추행 뭐 약간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기자단에서 남부지검에 대한 기사를 보이콧했어요. 기자단에서 야 남부지검 사건 안 써. 사과를 하지 않으면 제대로 사과하지 예, 않으면 예. 남부지검 기사 안 쓸 거야라는 예. 보이콧인데 그때 당시 JTBC는 기자단에 못 들어갔었잖아요. 경찰 그 기자단에 신생 못 언론사여가지고 들어갔는데 이 참 진짜 언론의 예를 들면 디테일이 이런 거예요. 이야기네요. 저는 근데 예. 그때 당시 저도 어떻게 했냐면 예. 그때 당시 아마 신유철 차장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차장검사를 찾아가서 아니 지금 뭐 기자단하고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아니 뭐 여기서 중요한 사건 특히 그 증권범죄 같은 건 남부지검에서 많이 하잖아요. 네, 네. 그 우리 달라 내가 쓸 테니까 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백 갑작스러운 자기 고백 시간이시네요. 그러니까 신유철 차장 그때 예. 당시 차장검사가 그래? 그래갖고 몇 개를 뭐 이제 단독 보도를 한 거예요. 그러다 왜냐하면 한 곳이 그렇게 계속 쓰잖아요. 예. 안 쓸 수 없는 기사를 쓰면 그 기자단도 그 보이콧을 해제해야 된다. 해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면 우리 공군 전투기에 피하 식별 장치라는 이게 주먹만한 게 있어요. 우리 군인가 아닌가 상대방인가 아닌가 식별 장치래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길래 아니 근데 차장님 그 말로만 해서는 이게 잘 안 와닿는데 피하 식별 장치 압수한 거 있어요? 그랬더니 이때. 그래갖고 몇 부에 가버려. 부장검사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제가 딱 내려가니까 부장검사가 인사를 하더니 피하 식별 장치 압수된 거를 절 줬어요. 네. 그래갖고 제가 회사로 갖고 와서 앵커맨 탈 때 피하 식별 장치 바로 이겁니다. 이게 이제 불량품을 납품했는데 뭐 심각한 문제입니다. 뭐 예.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실 나도 검찰발 기자였다 지금 이 고백을 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예. 거기에 있으면 충분히 달콤하다. 그러니까 욕심은 있잖아요. 그런 단독 기사를 쓰고 싶은 예. 욕심인데 그런 것들을 검사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이 지금 얘기한 이 사안은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예민한 사안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공익적인 뭐 수사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장 문제시하고 있는 것은 검찰의 그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표적 수사, 별건 수사, 과잉 수사, 어떤 특정 어떤 목적을 가진 수사, 정치적으로 예민한 수사 이럴 때 검찰과 언론의 어떤 공생관계, 공생 메커니즘 이게 정말 문제인 거죠. 네, 그래서 네. 봉 기자는 어떻게 보면 자기 고백을 하긴 했으나 안전한 고백을 했다. 아, 네. 감싸주시는 것 같았는데. 안전한 고백을 예. 했다.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민감한 정보를 뭐 받을 수도 없고 좀 예. 법조기다 해본 적도 없었는데 그냥 진짜 그런 식으로 보면 예를 들면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 영수회담 할 때 이재명 대표한테 내가 언론을 손에 쥘 방법을 알지만 하지 않는 거예요라고 했어요. 그 얘기가 제가 생각하기엔 그거예요. 아. 이미 이제 자기가 특수부 검사를 오래 하면서 그쵸. 언론 플레이에 능했다는 평가가 기자들과의 있죠. 밀어를 윤석열 많이 대통령. 해봤고 예. 기사는 내가 다룰 줄 알아라는 이런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그런 말 자체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 정보를 주고 받으면서 내가 언론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의 표현이다. 특수부나 특히 공안부에서 이렇게 많이 예. 하죠. 일반적으로 제가 볼 때 90% 이상의 검사들은 다 정상이에요. 한 5% 내외의 검사님들이 좀 문제죠. 주로 이분들이 특수부고 공안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사실 조직을 망가뜨린다라는 비판을 할 만한 저 검사의 어떤 행태들이 또 언론도 망치고 있는 지점들이 있다. 근데 시청자분들은 이제 네. 왜 그렇게 그러면 그렇게 하나하나 마치 가루를 이렇게 흘려주듯이 이렇게 떨궈주는 그런 팩트들을 뭐 그렇게 막 집착해가지고 언론들은 받아쓰기를 하냐. 뭐 당연히 그 비판은 유효하고요. 그런데 이제 구조적으로 우리가 봐야지 대안이 도출될 네. 수 있는 거니까 압도적인 정보의 비대칭성. 네. 그러니까 다른 출입처보다 특히나 검찰 출입처는 모든 정보를 검사가 갖고 있고 그리고 기자는 단 하나의 정보도 없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 정보의 일단을 좀 캐내려고 하고 그것에서 모든 언론사들이 경쟁하고 그 조그마한 팩트라도 한 발짝 더 먼저 보도하는 것이 단독 보도가 되면서 업무 성과로 이어지는 이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뭔가 조금이라도 깨뜨리지 않는 한은 뭐 계속 이거는 뭐 반복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기자협회도 문제예요. 기자들한테 상을 줄 때 검찰발 보도로 의심되거나 아니면 그냥 정말 그 수사 과정 뭐 압수수색이랄지 소환이랄지 이런 것들의 단독 기사를 이어진 것들을 상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좀 그래도 좀 요즘은 덜해졌어요. 더 덜해졌는데 예. 전에 보면 지난 10년간 계속 그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사를 평가할 때 좋은 기사라고 하는 것들이 검찰 기사냐 아니냐 이런 걸 좀 따져야 되는데 얼마나 맞아요. 또 노력을 했느냐 검증하려고 노력은 이게 없었어요. 네. 근데 사실 이게 현장 기자로서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만약에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 공수처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수사 자료를 나한테 제안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나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이런 생각하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김은지 앵커의 허허실실 날카로운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가 지금 공수처 발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그럼 마찬가지 아니냐. 검찰이 흘려주는 거나 공수처가 기자들한테 흘려줘가지고 보도하게 하는 거나 솔직히 뭐 비슷한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비판적 문제의식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기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제가 볼 땐 맥락적 사고입니다. 맥락적 사고. 네, 이게 네. 무슨 얘기냐. 예. 지금 공수처가 우리 한국 사회나 이 권력 지형에서 위치하고 있는 지점이 어느 지점이냐. 그리고 예. 지금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사안이 정치적인 역학관계 속에서 어떤 사안이냐. 이걸 네. 들여다봐야 되는 예.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공수처는 지금 굉장히 위태로운 주체고 지금 최고 권력 그러니까 대통령 부부가 연루됐을지도 모르는 그런 중대한 사안을 혼자서 고군분투해서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제 부부가 되었죠. 김건희 여사 관련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부라고 한 건데 예. 그래서 그런 수사를 하고 있는 공수처의 어떤 공수처가 지금 처하고 있는 그 맥락을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흘려주는 어떤 정보를 일정 부분 기자들이 소화한다 하여 그것을 무작정 비난만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오히려 감춰지고 은폐되고 무언가 뭉개어질 수 있는 팩트를 드러내고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과정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과거에 조국 사태 때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때는 여러 가지 다른 맥락들이 있죠. 그러니까 검찰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고 했던 그 검찰 개혁에 저항하기 위해서 조국을 표적 삼아서 수사했다라는 해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해석에 동의를 할 수도 있고 동의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개개인별로 생각이 다를 수 있으나 그 맥락이 놓여 있다면 조국 전 장관 부부에 대해서 검찰이 하나하나 흘려주고 있는 그 사실들에 대해서는 유의 깊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런 게 바로 기자들이 생각해야 할 어떤 맥락적 사고이자 종합적 사고인데 기자들은 보통 그런 생각을 잘 안 하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무조건 우리는 보도한다. 표면적으로 내가 포착한 것은 무조건 보도하는 것이 기자의 일차적 책무다라는 데만 꽂혀 있어요. 그런데 세상 모든 일은 너무 영감처럼 말하는데 진공살균 포장된 그런 사안은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성찰의 사안은 아이콘? 네. 이 세상 모든 사안은 진공 포장되고 살균 포장된 게 아니에요. 예. 다 어떤 정치적 맥락이 있고 역학관계가 있고 다양한 어떤 어떤 맥락들이 있는 겁니다. 그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기자들은. 예,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예. 예, 그 얘기를 맥락적 사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봉준 기자님. 또 생각이 나네. 오늘 뭐 보니까 옛날 생각이 많이 나네요. 예, 라떼. 지금 대기자님들이셔가지고. 그러니까 2014년에 예. 제가 SK텔레콤 관련 보도를 한 적이 특종서 있는데 여러 개 나옵니다. 그때 당시 이제 SK텔레콤 항상 그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이었습니다. 예. 근데 저의 보도로 인해서 50% 점유율이 깨지는 상황이 있었어요. 과정을 독과점.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예. 그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아는 검사인데 왜 연락이 왔냐면 위에서 누른다는 거예요. 수사를 못하게. 수사를 못하게 사건을 축소하라고 위에서 압력이 오는데 네가 와서 이걸 좀 보도를 해줘야겠어. 그래야 못 누를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이런 상황에서는 검찰발 보도를 해도 되는 거예요. 저한테 도움을 요청했고 야 이거는 진실 그대로 드러나야 되는데 검사가 이제 도움을 요청한 거 아닙니까? 자본 권력의 네. 힘이 개입되는 거죠. 그렇죠. 네. 어마어마하게 압력이 들어온대요. 그래갖고 자기는 옷 벗어도 되니까 네가 해. 그리고 제가 보도를 했고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쭉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그걸 어떻게 축소합니까? 그때는 또 못하잖아요.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SK텔레콤의 50% 점유율이 깨지는 상황이 왔었고 그때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 JTBC 보도국에 SK텔레콤의 고위 임원들이 경제부장의 손을 잡고 아이고. 보도국 안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제가 기사를 쓰고 있는데 저 그때 정치부에 있었는데 정치부장은 없었고 정치부 차장이 있었는데 차장한테 갔는데 그 차장이 기자하고 얘기해서 저한테 퉁을 치더라고요. 그 임원들이 왔어요. 와가 경제부장의 손을 잡고 전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보도국에 지금 메인 뉴스 나가기 몇 시간 전에 영화 같은 이야기 아닌가요? 네. 그래갖고 예. 제가 어떻게 했냐 지금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너무 열이 받아갖고 제가 그때 손석희 사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손석희 사장은 사장실에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네. 말단 기자가 네. 손 사장한테 아니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그랬더니 말 길게 안 하시고 알아서 끊어. 오. 딱 하더니 그 SK텔레콤 관련 뉴스는 큐시트에 뉴스 순서에 거의 국제부 뉴스 항상 마지막이잖아요. 예. 국제부 뉴스 위에 있었어요. 아 원래는 마지막에 그러니까 있었다. 애초에 잡아놓을 때 SK텔레콤은 중요한 광고주잖아요. SK그룹이. 예. 그러니까 뒤에 잡아놨는데 그게 갑자기 두 번째로 점프를 한 거예요. 오히려. 네. 손석희 사장이 큐시트를 조정한 거죠. 아. 예를 들면 그런 일이 있는데 손석희 사장 같이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사실은. 근데 그런 게 나 기억이 나네요. 오늘 처음 얘기하는 이런 게 맥락적 사고인 예. 겁니다. 그러니까 공기자가 그 SK라는 거대 자본 권력을 고군분투하면서 수사하고 있는 검사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은밀한 어떤 거래라고 표현하긴 그렇고 아무튼 정보의 주고받음이 취재? 있었는데 예. 취재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맥락적 사고로 적극적으로 또 보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아까 공수처 질문은 비유적으로 이거로 잘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굉장히 두 분의 내공이 빛나는 사실 언론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현직 기자조차도 사실 가지고 있는 고민들의 기자들은 그런데 맥락이 그런 있는데 맥락적 사고를 하는 것이 마치 자기가 어떤 정치적 플레이어가 되는 것인 양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뭔가 내가 여기서 예. 맥락적 사고에 들어가는 순간 어떤 특정 진영의 편이 되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특정 진영이 정치적 유불리를 지나치게 고려하는 사람인 양 그렇게 되면 안 된다. 마치 예. 내가 오염되는 것인 양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진공이라고 하는 말이 예, 그 그러면 맥락이시군요. 자기가 뭔가 진공 살균된 포장 안에 있어야만 하는데 예. 내가 그것에서 벗어나서 무언가 때가 묻고 오염되는 것인 양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야말로 가장 정치적인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보면. 네네. 예, 근데 이거는 참 1시간 정도 얘기해야 되는데 예. 네. 그만하죠.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잘 시청자분들께 전달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이런 고민들이. 아니, 또 생생한 사례를 넣어주시니까 예, 예. 굉장히 재밌고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전 너무 추상적으로 얘기해서 문제는. 두 분의 합이 좋습니다. 네. 지금 오늘 성찰의 아이콘 이재석 기자 끝없이 성찰하고 계십니다. 예.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이제 법조기자단 이야기도 안 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뉴스타파는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1심에서는 이게 문제 있다라는 걸 이끌어냈는데 2심에서 또 졌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오기 전에 이제 뭐 이미 했더라고요. 그리고 1심 이겨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2심에서 뭐 바뀐 거는 결국에는 기자단, 법조기자단의 손을 들어준 거잖아요. 문제 없다. 근데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아까 JTBC에서 이미 2010년에 신생 매체라서 기자단에 못 들어가고 제가 그때가 경찰 기자였을 때 뭐 종로 경찰서나 뭐 서대 뭐 경찰서나 이런 데 가면 제가 그때 나이가 35이었어요. 그 다른 일 하다가 뭐 이제 경력 그 JTBC 생기면서 들어갔잖아요. 근데 20대 이제 새파란 이게 동생들이 기자단 아니까 나가라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싸움이 나고 그런 경험은 저는 했거든요. 근데 저희는 강대강으로 가자 해서 소송까지 가려고 하니까 소송은 하지 마라 하면서 어떻게 좀 이렇게 합의가 되면서 기자단에 들어갔는데 그 역시도 마찬가지로 기자단에 들어가려는 걸 전제로 벌인 일이잖아요. 네. 근데 제 생각은 뭐였냐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왜냐하면 그 경찰이나 그 법원이나 검찰에 있는 그 공간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공간이지 저희가 임대료를 내고 기자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네. 운영에 대해서는 운영하는 분을 뽑아서 그분 월급 주는 건 각 언론사가 내지만 결과적으로 국가 기관의 그 공간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자단에 속해 있지 않으면 근데 법원에는 그걸 되게 기계적으로 해석을 했더라고요. 딱히 너희들이 들어오려고 뭐 하고 했을 때 기자단에서 강제적으로 막은 건 없지 않느냐 뭐 이렇게 된 걸로 그 판결이 나온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기계적으로 문자 그대로 글자 그대로만 판결을 해버린 것이지 현실을 정말 도외시한 거죠. 예를 들면 그 기자단이 솔직히 왜 필요합니까? 언론사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특히 이제 기동팀이라고 해서 경찰 기자하고 법조 기자 사회 2부 통상 사회 2부가 제일 크잖아요. 규모가 많잖아요. 수십 명. 많게는 30명이 넘어가기도 하는데 이 30명의 책상을 각 언론사가 다 놔준 데는 없습니다. 어차피 얘들은 다 출입처에 있기 때문에 그 회사 내부에 그 책상은 다 30개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뭐냐? 각 출입처가 너희들의 그냥 공간이야, 업무 공간이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당장 그 노무현 대통령처럼 출입처 없앨 거야라고 하면 각 언론사 또 난리가 나는 거죠. 얘들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또 강남에 어디 무슨 서초동에 오피스텔 얻어줘야 되고 회사 입장에서 돈도 드는 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이 저항이 너무 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 시민의 관점에서 사실 법조기자단, 꼭 법조기자단이 아니더라도 저는 이제 결국 기자단의 문제로서 이렇게 좀 기결되는 지점이 있다는 그러니까 생각이 지금 드는데. 1심에서 뉴스타파 셜록이 이겼는데 서울 고검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그런데 2심에서는 졌잖아요. 예. 이번에 2심에서 지고 나서 그 재판부의 논리를 제가 기사를 통해서 확인해 봤더니 그러니까 기자단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조 출입 기자단에 그 명단이 없다. 뉴스타파 셜록의 명단이 없어서 그걸 토대로 그 서울 고검이 이 뉴스타파 셜록에게 출입증을 주지 않은 것은 뭐 이해될 법하다라는 취지로 이제 판결을 한 네. 거예요 이번에.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건 이거죠. 첫째, 기자단이 특정 매체를 우리 기자단에 넣을까 말까를 정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그 권리를 누가 줬죠? 왜 그 기자단이 저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법조 출입할 때 그때 오마이뉴스가 법조 출입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투표를 했습니다. 보통 투표하죠. 예, 네. 저는 그래서 당연히 찬성을 했죠. 그런데 그거 자체가 난센스인 거예요. 왜 기자가 기자를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합니까? 그럼 어떻게 되어야 하냐면 그렇다고 각 그 공공기관에 기자들이 모여 있는 장소 자체가 없으면 또 너무 불편하잖아요. 취재할 때. 그러니까 장소가 있긴 있대 지금처럼 기자단이 탁 틀어박혀 가지고 여기는 우리 공간이야 폐쇄적이야 이렇게 운영되면 안 되고요. 어떤 브리핑룸처럼 넓은 공간에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고민은 있죠. 그렇다고 개인 유튜버까지 막 들어오면 되느냐. 그거는 좀 통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규율은 필요합니다. 그 규율은 그 취재 기자들과 그 해당 공공기관이 잘 설정해야 될 문제긴 한데 뭐 기자단이 지금처럼 투표를 해가지고 너를 받을지 말지를 결정한다라든가 또 그 공공기관 측에서 당신들은 우리 출입을 못해요라고 막는다라든가 이거 자체는 난센스죠. 예. 네, 그러니까 공간을 사실은 신고제로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게 되는데 맞습니다. 예. 네, 기자들끼리 정할 게 아니라 가가지고 자율적으로 하면 되지 않나라는 또 경험에 빌어서 사실 이야기도 저도 오래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 예, 마무리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래도 이재석 기자님 오셨어가지고 예. 제가 이 이야기를 꼭 여쭤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최상병
특검 입법 청문회에서 KBS만 좀 중계를 안 해서 여러 뒷말이 있던데 또 하실 말씀이 있지 않으실까? 제가 뭐 KBS 대변인은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곤혹스러운 질문을 던지면 제가 사실은 유구무원인데 유튜브 생중계를 요즘은 많이들 하잖아요. 사실 뭐 그거는 뭐 기성 언론 매체들도 지금 유튜브로 그날만 보면 지난 금요일이었죠. 그 입법청문회가 있었던 그날 모든 언론사들이 사실상의 모든 언론사들이 유튜브로 그것을 생중계했습니다. 단 한 군데 KBS만 빼놓고 뭐 TV조선도 했어요 생중계를. KBS의 논리는 그거잖아요. 야당만 있었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만 있었고 그들이 주도하는 입법청문회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중계했을 때 뭐 균형성이나 공정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논리로 생중계를 안 했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 궤변입니다. 궤변. 그러면 KBS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언론사들은 균형성이나 공정성을 상실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거에 누가 동의할 것이며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해당 사안이 시민들이 알아야 할 공적 사안이고 중요한 사안이냐를 언론사들은 제각기 자기의 관점에서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1차예요. 예, 자기 언론사들의 관점을 가지고 그걸 판단하면 되는 건데 그 판단을 다 유보하고 아까 제가 얘기한 진공살균하고 또 연결돼요. 네. 이것을 우리가 터치하지 않고 우리는 이것을 외면하는 것이 진공살균된 포장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가 오염되지 않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가장 정치적이고 가장 오염된 생각입니다. 이재수 예. 기자님 랩하셨습니다. 네. 너무 빨랐죠. 예. 아니요, 근데 또 예. 아직 딕션이 좋으셔가지고 예, 다 알아들었습니다.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예. 예. 그 봉축 기자님한테 질문을 바꿔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 본인의 관련 이제 지금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이 보도에 있어서 타사 언론, 그러니까 보통의 언론계 기자들에게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대장동 보도할 때도 그 정영학 녹취록 전문을 공개를 했잖아요. 좀 많은 보도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사실상 정영학 녹취록을 기반으로 한 보도는 거의 없었습니다. 오마이뉴스에서 몇 건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이번에도 사실은 국정원 문건을 저희가 틀어지고 있어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국정원 문건을 공개를 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해봐야 좀 그런 회의감들이 많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일견 이 정권의 검찰이 뉴스타파를 압수수색하고 수사하면서 뉴스타파와 니네 엮이면 가만 안 둘 거야라는 메시지를 준 거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왔지만 사실 이 정도 국정원 그러니까 제가 보도한 국정원 문건을 그러니까 MBC 뉴스 사이킥 같은 데서 다루면서 저를 이제 부르지 않습니다. 봉지욱이 나오면 방심위에서 바로 법정 제재를 내려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뉴스타파의 보도를 인용하지 않아요. 일단. 그리고 검찰의 반박이 나오면 검찰의 반박을 기사하면서 뉴스타파 보도가 뭔지 뉴스타파라고 심지어 쓰지 않는 데도 있습니다. 한 언론, 뭐 한 인터넷 매체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자기가 지금 뭐 언론을 손에 쥘 방법을 알고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진행이 된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갖고 뉴스타파라는 데는 가짜 뉴스의 총본산처럼 만들어 놓고 쟤네와 엮이면 니네 다 피곤해. 근데 심지어 MBC마저도 지금 뭐 아직 이제 곧 방문진 이사장 바뀐다라는 여러 가지 게 있죠. 그나마 MBC가 좀 독립적으로 보도를 한다고 하는데도 마저도 굉장히 위축돼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성공하셨습니다, 용산이. 윤석열 대통령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네, 축하할 일인가요? 참. 예. 그래서 방송 3법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좀 근데 결국 대통령이 또 거부권 행사할 거다라는 예측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방송 3법하고 방통위법 합쳐서 4법. 방송 4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법사위를 통과했고 이제 본회의로 갑니다. 근데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겠죠. 이제 야권이 다수니까.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방송 4법, 특히 방송 3법은 범보수 진영으로 분류가 되는 개혁신당도 찬성하고 있는 겁니다. 야칠당이죠. 국민의힘만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뭐 통과가 돼도 당연히 뭐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고 그랬을 때 이제 8명이 또 올 수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또 이제 고민이 시작될 텐데 참 걱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제도적인 완비가 되기도 전에 이제 여름이 만약에 찾아오면 지금도 여름이군요. 예. 아무튼 8월이 찾아오면 성찰의 아이콘 끝없이 캐릭터 하나 만들고 가십니다. 예, 제가 이제 머릿속에 제 발언을 동시간으로 검증하는 게 작동되기 때문에 앵커를 오래 하다 보면 뭔지 아시죠? 앵커를 하다 보면 내가 말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말을 하는 뇌와 내 말을 검증하는 뇌가 따로 있습니다. 예, 아무튼 그런데 그래서 8월에 이제 박문진 이사가 중순에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제도적인 완비가 되기도 전에 바뀌어버리면 뭐
그 새로 바뀌는 이사들이 지금 1년 반 임기가 남은 안영준 현 MBC 사장에 대해서 KBS처럼 네. 축출 작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꽤 있죠. 예, 그게 지금 초미의 관심사고 언론계의 모든 관심이 여기에 모여 있고 어떻게 보면 올 하반기에 최전선이 여기에 그어진다 이렇게 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참 앞으로도 계속 모시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봉지욱 기자님 끝으로 이게 지칠만 한데 또 지치지 않고 보도 계속 하시잖아요. 그 동력은 뭔가요? 뭐 어쩔 수 없이 하고 있고요. 뭐 저희가 원했던 뭐 바랬던 상상할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니고 근데 닥치면 그 상황에 또 맞춰서 행동하면 되고 뭐 제 소감보다는 저 최근에 이제 과방위에서 뭐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유일인 방심위원장 불러다가 뭐 대정부 질문하고 그러던데 그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2011년에 부산저축은행 그 수사할 때 대검 중수 부장이었잖아요. 그리고 바로 그 밑이 윤석열 중수 이과장이었고, 근데 그 이상인 부위원장이라고 계시죠. 방통위 잘 안 알려졌던데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도 검사 출신의 변호사였고 KBS에서도 아마 이사를 하셨던 걸로 아는데 이분은 부산저축은행 이사진의 변호인이었어요. 공교롭게도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는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창과 방패가 모여 있는데. 제가 전에 기사를 한번 썼는데 이게 이제 왜 민주당에 이런 데서 질문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대검 중수부장을 나와서 그 이듬해 대장동 브로커 조우영의 수원지검 사건의 변호를 맡습니다. 선임계를 내지 않고 그게 다 확인이 된 사실이고 불법 아닌가요? 선임계 내지 않으면? 근데 선임계를 내지 왜냐하면 이제 선임계를 내지 않았던 것 같고 왜냐하면 판결문에 이름이 빠졌는데 그분이 계셨던 법무법인 세종이 맡았고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인사청문회 때도 본인이 이름 뭐 그러니까 잠깐 언급을 했는데 부정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짜 뉴스냐 아니냐를 뭐 이런 걸 떠나서 지금 상황이 되게 저는 이상하다고 보는 거죠. 왜 윤석열 대통령의 주위에는 유독 대검 중수부대 사람들 그 강서구청장 후보로 나가셨던 김태우 수사관 대검 중수부대 수사관이었죠. 지금 뭐 부속실장이라는 분도 수사관이었고 대검 중수부대 이 분의 모든 인간관계는 다 그 대검 중수부에서 맺어진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저는 이런 것들을 언론에서 좀 잘 검증해서 뉴스타파가 보도를 뭐 가짜 뉴스를 보냐 이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때 벌어진 일 그대로 지금 최상병 사건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임성근이 도대체 무슨 관계야? 궁금하죠. 아무 관계가 없죠 사실은. 근데 누군가 중간에 소개를 해주고 구명청탁을 했을 것이다. 로비를 했을 것이다 라는 게 지금 정황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대장동 브로커와 주인검사 윤석열이 무슨 관계야? 아무 관계가 없죠. 하지만 김만배나 그때 당시 수사기록 김만배 증언이나 보면 박영수 변호사 전 대검 중수부장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호용호제하는 아주 막역한 분이 중간에 조우영이 박영수를 선임해서 로비를 했다는 김만배 정영학, 남욱의 진술 조서가 있는 거예요. 검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그 모든 것을 아니에요. 그거 다 저희가 거짓말한 거고 김만배랑 민주당이 짠 거예요. 윤석열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뉴스타파가 그걸 완성한 거예요. 이 프레임이 짜져 있는 걸 왜 언론이 그대로 따라가면서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애완견이라고 말할 때 열받아서 난리칠 게 아니고 언론사에 대한 그리고 기자들에 대한 자택 압수수색이 왔을 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자기의 일이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이거는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게 미국 같으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언론 노조랑 기자협회에서 이렇게 논평 같은 게 안 나왔나요? 저는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논평은 나왔어요. 근데 나는데 그 성명서는 나왔던 걸로 협회 기억합니다. 문제가 당사자가 아니라 느껴지시기에. 예를 들면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지역지 하나가 그 시장의 비리를 뭐 이렇게 했다가 시장에서 이제 뭐 가짜 뉴스라 저희랑 비슷해요. 가짜 뉴스에서 공격이 들어와서 막 재판 검찰이 수사를 하고 그런 일이 있었대요. 미국에서. 근데 그때 지역 작은 매체의 일이었는데 CNN, ABC, MBC가 다 달라들어서 야 이건 언론의 자유를 짓밟는 일이잖아. 예, 그렇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더 언론사를 크게 압수수색하고 대응해야죠. 할 수 있어. 예. 저희를 압수수색하지 않아도 대통령의 명예훼손이냐 아니냐의 증거는 다 밖에 있어요. 근데 왜 굳이 압수수색했냐? 별건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트집을 잡고 하려고 하는 거죠. 신학림 전문위원도 대통령의 명예훼손이 민주당이나 뭐 김만배 무슨 공작을 한 거라는 증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림이 자기 책을 팔아먹고 공갈 협박을 해서 돈을 뜯어냈어.
라는 혐의를 갖다 붙여서 지금 영장이 발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언론은 거의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은 언론이 쓴 대로 보고 이해를 하는데 아 이거 문제가 있구나 라고 판단하고 여론이 그렇게 형성이 되는 것이죠. 네. 예, 더 멀리 가다야 될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얼마나 재미가 있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시청자분들. 근데 저는 굉장히 편하게 이 대화를 할 수 있었던 게 우리 셋 다 기자니까. 네. 예, 기자들끼리 그냥 수다 떠는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게 편하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 아까 랩도 하고 그랬던 것 같고. 예, 아무튼 종종 이렇게 기자들끼리 좀 수다하는 시간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게 또 앵커병이네. 이것도 마무리하려고. 훌륭하십니다. 예.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 좀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훌륭하게 해주셔가지고 오늘 든든하게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예, 말씀하신 이야기들이 앞으로 더 크게 불거질 것 같아서 또 모시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그럼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은지의 뉴스인 6월 27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월요일 5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